해저 이만리, 줄 베른 글, 에두아르 리우 외 그림, 김주경 옮김. 해저 이만리 1부 1장 떠다니는 암초. 1866년은 특이한 사건으로 기억에 남는 해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되지도 않는 그 사건을 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사건에 대한 소문에 항구의 주민들은 동요했고 내륙의 일반 사람들까지 술렁이었으며 무엇보다 바다와 관련된 사람들이 몹시 혼란스러워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무역상, 선주, 선장, 각국 해군 장교들에 이어서 조 대륙에 있는 여러 국가의 정부들까지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사실 배들이 바다에서 거대한 물체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은 꽤 오래전부터였다. 기다란 방충력의 그 물체는 고래보다 훨씬 크고 빨랐으며 때때로 빛을 발하기까지 했다. 이 물체의 출현과 관련하여 수많은 향해 일지에 기록된 내용들은 문제의 물체 혹은 생물의 모양이라든지 말할 수 없이 빠른 움직임, 놀라운 이동 능력, 타고난 듯한 특별한 생명력에 있어서 상당히 정확하게 일치했다. 만일 그것이 고래의 일종이라면 이제껏 과학이 분류한 모든 종을 뛰어넘는 크기이다. 퀴비에, 라세페드, 뒤메릴, 그리고 카트리파주 같은 생물학자들도 직접 보지 않는 한, 다시 말해 학자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이 괴물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 물체의 길이를 60m라고 보는 소극적인 평가와 길이가 5km요, 넓이가 1.5km라는 다소 과장된 평가는 제쳐두기로 하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차례에 걸친 목격담의 평균치를 잡아보면 이 이상한 생물은 지금까지 어류학자들이 인정한 가장 큰 동물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괴물이 진짜 존재할 경우의 이야기다. 그런데 그 괴물은 정말로 존재했다. 그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본디 인간은 불가사의한 것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그 점을 염두에 두면 이 초자연적인 존재의 출현이 전 세계를 얼마나 흥분시켰을지 짐작이 될 것이다. 어쨌든 더 이상 그것을 한날 꾸며낸 이야기로 여길 수 없게 되었다. 1866년 7월 20일 캘커타 버마 해운 회사의 증기선 가버너 히긴슨호가 이 거대한 물체를 만났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동쪽 해안에서 약 8km 떨어진 지점이었다. 베이커 선장은 처음에 이름 없는 암초를 만난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정확한 상황을 조사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설명할 수 없는 물체에서 두 개의 물기둥이 휘바람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무려 50m 높이까지 솟아오르는 게 아닌가. 그러니 암초에 간헐전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가버너 히긴슨호는 분기공으로 수증기와 공기가 섞인 물기둥을 뿜어내는 생물, 말하자면 여태껏 알려지지 않은 수중 포유류를 만난 것이다. 같은 해 7월 23일 서인도
태평양 해운 회사에 소속된 크리스토발 콜론호가 태평양에서 또다시 같은 현상을 목격했다. 그렇다면 이 이상한 포유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소리다. 해도상에서 무려 700캐리 이상 떨어진 두 지점에서 가버너 히긴슨호와 크리스토발 콜론호가 사흘 간격을 두고 같은 현상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보름 후에는 그곳에서 2000해리 떨어진 곳에서 미국과 유럽 사이의 대서양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해 하던 프랑스 전기 여객선 엘베티아호와 영국의 최신 공사의 세넌호가 북위 42도 15분, 서경 60도 35분 지점에서 괴물을 보았다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두 선박이 동시에 관찰한 결과 문제가 된 포유류의 길이는 영국 단위로 최소한 350피트, 약 106m, 영국 단위로 1피트는 30부터 40cm밖에 안 된다. 지은이는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왜냐하면 셰넨호와 엘베티아호는 뱃머리에서부터 거물 쪽 기둥까지 100m나 되는데도 그 괴물보다 작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장 큰 고래들, 곧 알류산 열도 근처에 자주 나타나는 쿨란마크와 옴굴리크도 다 자라봤자 56m를 넘지 않는다. 연이어 들어오는 이런 보고서들과 대서양 횡단 전기 여객선 페레이레호의 새로운 목격담, 이즈만 해운의 에트나호와 괴물의 충돌, 프랑스 순항함 노르망디호의 장교들이 올린 보고서, 로드 클라이드호에서 피츠 제임스 제독의 참모진이 써낸 매우 근거 있는 보고서, 이 모든 것이 여론을 마구 뒤흔들어 놓았다. 유쾌한 기질을 가진 나라들은 이 사건을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영국과 미국, 독일 등 진지하고 현실적인 나라는 매우 고심했다. 괴물은 대도시 어디에서나 큰 인기였다. 사람들은 찻집에서 괴물을 노래했고 신문에서 괴물을 조롱했으며 극장에서는 괴물을 무대에 올렸다. 유언비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온갖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신문에서는 북극 지방의 무서운 흰 고래 모비딕에서부터 500톤 선박을 촉수로 휘감아 바다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대한 크라켄에 이르기까지 상상 속 온갖 큰 괴물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 기사를 실은 신문들은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 심지어 이런 괴물들의 존재를 인정했던 고대의 보고서들과 아리스토텔리스와 플리니우스의 견해들, 폰토 피단 주교의 노르웨이 박물지, 파울 에게데의 여행기까지도 다시 지면에 등장했다. 여기에 해링턴의 보고서도 실렸다. 그가 1857년에 카스틸리안호를 타고 향해하다가 그때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바다 뱀을 보았다고 주장했을 때 또 그의 진실성을 의심한 사람은 없었다. 아무튼 학계와 과학 잡지에서는 괴물의 존재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괴물 문제에 열광하였다. 과학의 힘을 내세우는 기자들은 재치 있는 말솜씨를 무기로 삼는 기자들과 맞서서 수많은 기사들을 쏟아냈다. 참으로 기념비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중 몇몇 기자들은 실제로 피까지 몇 방울 흘리기도 했는데 바다뱀에서 시작된 논쟁이 극히 모욕적인 인신공격으로 번진 탓이다. 전쟁은 6달 동안 계속되었다. 브라질 지리학연구소, 베를린 왕립과학원, 영국 학술협회, 워싱턴 스미소니언 연구소에서 발표한 깊이 있는 논문들과 인디언 아키펠라고, 뮤안요 신부의 코스모스, 페터만의 미타일룽겐 같은 잡지들에 실린 토론들,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신문에 게재된 과학 칼럼들을 상대로 소수의 언론들이 그칠 줄 모르고 반격의 열변을 토했다. 괴물을 없애자고 부르짖는 자들이 린네의 말을 인용하자 재치를 내세운 작가들은 다시 그 말을 풍자하여 자연은 바보를 닫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리석게도 크라켄이라든지 바다뱀, 모비딕, 그 밖에 정신 나간 자들이 만들어낸 바다 괴물의 존재를 받아들여서 자연을 왜곡시키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마침내 무시 못할 힘을 가진 한 신문사가 나서서 상황을 종결지었다. 그 신문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자가 펜을 들어 히폴리투스처럼 괴물을 패대기 친 다음 최후의 일격을 가했고 완패한 괴물은 결국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재치가 과학을 눌러버린 셈이다. 1867년에 처음 몇 달 동안은 괴물 문제가 완전히 땅에 파묻혀 다시는 밖으로 드러날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그 즈음 새로운 사건이 터졌다. 이제는 단순히 답을 구해야 할 과학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로 떠올랐다. 괴물 문제는 전혀 다른 앙상을 띠게 되었다. 괴물은 이제 섬이 되고 바위가 되고 암초가 되었다. 그냥 암초가 아니었다. 잡히지 않는 정체불명의 암초, 떠다니는 암초라는 게 문제였다. 1867년 3월 5일 밤 북위 27도 30분 서경 72도 15분 지점에 있던 몬트리올 대양 해운사의 모라비안호가 해도에 나오지 않는 바위에 고물의 우연을 부딪혔다. 400마력의 증기기관과 바람의 힘으로 13노츠의 속도로 달리던 중이었다. 선체의 내구성이 뛰어난 배가 아니었더라면 모라비안호는 틀림없이 그 충격으로 캐나다에서 태운 승객 237명과 함께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을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새벽 5시, 막 동트기 시작할 때였다. 당직 승무원들은 황급히 고물로 달려갔다. 그리고 주의 깊게 바다를 살폈다. 그러나 500m쯤 떨어진 곳에서 무언가가 수면을 새게 내리친 것처럼
거센 소용돌이가 있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모라비안호는 사고 지점을 정확하게 기록한 후 향해를 계속했다. 바다 속 바위나 커다란 난파선의 잔해에 부딪힌 것일까? 그것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수선독에서 배 밑바닥을 조사했을 때 용골의 일부가 부서졌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한 달여 후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잊히고 말았을 것이다. 뒤에 일어난 사건은 충돌한 선박의 국적과 그 선박이 속한 해운사의 명성 때문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영국의 유명한 선주인 큐나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이 영리한 기업가는 1840년에 400마력의 1162톤을 자랑하는 세 척의 외륙 목선으로 리버풀과 헬리팩스 사이를 오가는 우편 수송업을 시작했다. 그의 회사는 8년 후 650마력의 1820톤이 나가는 선박 4척을 추가하더니 2년 뒤 힘과 적재 보량이 보다 큰 선박을 2척 더 빌렸다. 1853년에 우편 수송업의 독점권을 갱신한 후 계속해서 아라비아호, 페르시아호, 차이나호, 스코티아호, 자바호, 러시아호를 투입했다. 이 배들은 모두 당시에 항해하는 선박들 중에서 그레이트 이스턴호 다음으로 선체가 크고 속도가 빨랐다. 이렇게 해서 큐나드 해운사는 1867년에는 모두 12척의 배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중 8척이 외륜선, 4척이 스크루선이었다. 이렇듯 짧게나마 상세한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지적인 경영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이 해상 운송 회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녔는지 알려주기 위해서다. 대양을 오가는 어떤 해운사도 이보다 능력 있게 운영되지 못했고 어떤 사업도 이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큐나드 해운사의 선박들은 26년간 대서양을 2000회나 횡단했고 그동안 단 한 번도 향해를 취소하거나 목적지에 연착한 적이 없었다. 또 단 한 척의 배, 단 한 명의 승객, 단 한 톡의 우편이 실종된 적도 없었다. 그래서 고객들은 프랑스 해운사가 지닌 강력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큐나드 해운사의 선박을 선호했다. 그것은 최근에 발표된 공식 자료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큐나드 해운사의 믿을만한 증기선 한 척이 이런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전 유럽에 큰 방향을 일으킨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1867년 4월 13일 바다는 잔잔했고 바람도 순조로웠다. 그때 스코티아호는 북위 45도 37분, 서경 15도 12분 지점에 있었다. 1,000마력의 힘을 받으며 13.43 노트의 속도로 달리던 중이었다.
외륜들은 규칙적으로 수면을 때리고 있었다. 휠수가 6.7m, 배수량이 6,624 세제곱센티미터인 배였다. 그날 오후 4시 17분 승객들은 커다란 홀에 모여서 간단한 간식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좌연 외륜의 약간 뒤쪽에서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약한 충돌이 일어났다. 스코티아호가 들이받은 게 아니라 들이받친 것이었는데 중기라기보다는 자르거나 구멍을 뚫는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힌 듯했다. 충돌이 워낙 경미해서 화물창에서 짐을 부리는 선원들이 갑판으로 뛰어 올라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배가 침몰한다! 배가 침몰한다! 놀란 승객들은 당연히 불안해했다. 하지만 앤더스 선장이 재빨리 승객들을 안심시켰다. 사실 그리 긴박한 위기 상황은 아니었다. 스코티아호는 방수벽을 싸서 수밀실을 7개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구멍이 생겨 물이 들어오더라도 향해야 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앤더슨 선장은 곧 선창으로 내려갔다. 다섯 번째 수밀실에 바닷물이 들어차고 있었다. 물이 차는 속도가 엄청난 것으로 보아 배에 꽤 큰 구멍이 생긴 걸 알 수 있었다. 다행히 보일러가 없는 수밀실이었다. 만일 보일러가 있는 방이었다면 순식간에 모든 불이 꺼졌을 것이다. 앤더슨 선장은 즉시 배를 멈춘 뒤 하급 선원 한 명을 물속으로 들여보내 어느 정도 부셔졌는지 알아보게 했다. 잠시 후 배 밑바닥에 2m 너비의 구멍이 생긴 것이 확인되었다. 그 정도면 메울 수 없는 구멍이었다. 하는 수 없이 스코티아호는 외륜들을 반쯤 물에 잠근 채 향해를 계속했다. 배가 클리어 곳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었던 터라 사흘이나 늦게 해운사의 독에 들어왔다. 리버풀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는 말할 것도 없다. 전문 기술자들이 스코티아호를 점검했다. 그들은 휠수선에서 2.5m 아래에 반듯한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구멍이 난 것을 보고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철판이 어찌나 깨끗하게 잘 잘려 나갔던지 절단기로 자른 것보다 더 깨끗했다. 구멍을 낸 도구는 단단하기가 보통이 아닌 것이 분명했다. 더욱이 4cm 두께의 철판을 놀라운 힘으로 뚫고 들어왔다가 다시 뒤로 빠져나갔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이와 같았고 여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다. 이때부터 원인이 불분명한 해상사고는 모두 괴물탓이 되기 시작했다. 이 환상의 괴물은 엉격결의 모든 조난 사고에 책임을 떠맡게 되었는데 불행히도 그 건수는 상당히 많았다. 해마다 인증기관에서 발표하는 3,000척의 조난선 가운데 소식이 끊겨 전문 기술자들이 스코티아호를 점검했다.
소식이 끊겨서 난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기선이나 범선의 숫자가 200척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선박들의 실종으로 비난받은 것은 괴물이었다. 괴물 때문에 대륙을 오가는 해상 교통이 위험해지자 여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가공할 고래를 바다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